복을 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느낀다.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뜻 같기도 하고, 종교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며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마음의 자산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이 우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감정을 반복하며 살아가는지는 과거의 선택과 습관이 만든 결과라고 본다. 이 결과를 조금씩 바꾸는 힘이 바로 복덕이다. 그리고 이 복덕은 특별한 수행자나 산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축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인간관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도 매일 쌓을 수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다. 36살, 중소기업의 대리로 일하며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한다. 아침에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서는 눈치와 책임 사이에서 하루를 보낸다.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 날이 많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이 없다. 김민수 역시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다. 운이 좋은 사람이나 타고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자신처럼 평범하고 늘 바쁜 사람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 근처 작은 사찰 앞을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문 앞에 붙어 있던 문구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김민수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서서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았다. 하루 종일 불평을 삼키고 비교하고 짜증을 억누르며 살았던 시간들. 그 마음 상태가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편안하면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그로 인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진다. 반대로 마음이 거칠면 아무리 겉으로 예의를 지켜도 결국 긴장과 갈등이 쌓인다. 복덕은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이 쌓여 만들어진다.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이 아플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에 포함된다. 김민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복을 너무 좁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늘 결과만을 바라보았다.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본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한가운데에서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그 순간들이 모두 수행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복덕을 쌓는 일도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어렵게 생각한다.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수행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잠시 멈추는 것,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지만 양보하는 것, 바쁠 때에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순간들이 바로 복덕이 쌓이는 지점이다. 김미수는 그날 이후로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루를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보자는 생각이었다.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을 밀치며 걷던 습관 대신 한 템포 늦추어 걷기로 했다. 회사에서 불필요한 말로 동료를 평가하던 마음이 올라올 때 속으로 조용히 알아차려 보았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묘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가 끝났을 때의 피로감이 이전과 달랐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덜 거칠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던 후회와 분노가 조금 줄어든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이 쌓이기 시작하는 초기의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업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라고 설명한다. 복덕은 거래가 아니다.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온다는 계산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이다.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이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 가지 습관은 바로 이 흐름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보시, 개, 명상. 이 세 가지는 오래된 불교 용어이지만 결코 옛사람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다. 김민수처럼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도 아주 작은 선택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방향이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뀌고 그 삶의 질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덕이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키우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은 거창한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가능한 선택들,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통해 어떻게 복덕이 하루하루 쌓여 가는지를 천천히 풀어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또한 하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다면 이미 복덕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복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결코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풀린 거야. 나는 운이 없어서 항상 이 모양이지.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운이라는 말은 원인을 보지 못할 때 붙이는 이름에 가깝다. 복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되는 마음의 방향이 쌓여 형성된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지만 같은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 삶의 결이 달라진다. 이 결의 차이가 바로 복과 고의 차이를 만든다. 김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동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고 회사에 도착하면 습관처럼 표정을 굳히고 퇴근 후에는 습관처럼 불만을 되뇌었다. 그 모든 것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굳어진 흐름이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업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과 생각의 흔적이다. 자주 화를 내면 화가 쉽게 올라오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자주 비교하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마음 상태가 다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든다. 복덕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다. 자주 배려하면 배려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고 자주 멈추어 바라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김민수는 어느 날 회의 시간에 동료의 실수를 보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비난부터 했을 상황이다. 왜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지? 괜히 우리 팀만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동처럼 올라왔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잠시 멈췄다. 이 생각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남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 하나가 그의 반응을 바꾸었다. 그는 말없이 회의를 넘기고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동료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다. 이 행동은 큰 보상을 즉시 가져오지 않았다. 상사가 그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성과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온 김민수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괜히 마음이 가벼웠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빚을 만들지 않았다고 표현한다. 비난과 원망은 잠시 통쾌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결국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 자신을 괴롭힌다. 반대로 선한 선택은 조용히 마음을 정돈한다. 복덕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쌓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체감하지 못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우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이면 늘 불안했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에게까지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불교 강연을 듣게 된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듣는다. 상황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황을 해석한다는 말이었다.
그는 처음엔 그 말이 와닿지 않았다. 현실이 힘든데 어떻게 마음이 먼저 바뀔 수 있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직원에게만큼은 부드럽게 말해 보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속으로는 계속 불만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톤을 낮추고 표정을 풀었다. 몇 주가 지나자 묘한 변화가 생겼다. 직원들이 먼저 더 성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게 분위기가 이전보다 밝아졌다. 손님들이 오래 머물며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늘어났다. 정우진은 이때 처음으로 복덕이라는 개념을 체감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꾼 선택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흐름이다. 복덕은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에 가깝다.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래서 복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 오히려 힘들어진다. 계산이 들어가고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기대 없이 행하는 선을 가장 순수한 복덕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결과는 놓아주는 태도다. 김민수는 점점 이런 태도에 익숙해졌다. 모든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반응만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자 삶이 조금 덜 버거워졌다. 복덕은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 문제는 여전히 생기고 어려움도 계속된다. 하지만 같은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차이가 삶의 고통을 크게 줄인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통의 밀도가 낮아진다고 표현한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 또한 큰 복이다. 복은 거창한 성공의 이름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지나간 마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밤. 이 모든 것이 복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복덕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반복이다. 그리고 그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이 바로 보시와 계와 명상이다. 이 세 가지는 삶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그 중심 위에서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키울지, 어떤 태도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이미 복덕의 씨앗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습관은 보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린다.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금전을 나누는 장면을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보시의 한 형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 보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물질일 필요도 없다. 신을 내어주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보시가 될 수 있다. 보시의 핵심은 나눔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다. 사람은 움켜쥘수록 불안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진다. 보시는 바로 이 움켜쥐는 습관을 조금씩 풀어주는 연습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어린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있다. 42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원장이다. 그녀는 늘 바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엄마의 역할을 한다. 그녀의 하루는 늘 시간에 쫓긴다. 이지혜는 스스로를 꽤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손해보는 일을 싫어했고 자신이 들인 노력만큼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태도 덕분에 학원 운영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은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학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야기였다. 이지은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계산이 돌아갔다. 지금도 빠듯한데 학원비를 깎아주면 손해 아닌가? 다른 학부모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하지? 그녀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미술을 정말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아이의 그림을 떠올리자 순수하게 몰입하던 표정이 겹쳐졌다. 이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행동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계산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그녀는 학원비를 일부 조정해 주기로 했다. 큰 희생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꽤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다. 상담이 끝난 뒤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불안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확장되었다고 표현한다. 보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집착이 조금 느슨해질 때 마음에는 여유가 생긴다. 그 이후로 이지은의 삶이 갑자기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함이 갑자기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다.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보게 되었고 학부모의 말에 예전보다 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그 변화는 학원 분위기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보시는 이렇게 조용히 삶의 온도를 바꾼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마음의 결이 먼저 바뀐다. 보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주면 손해볼 것 같다는 두려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 이런 마음들이 보시를 망설이게 만든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한다. 보시는 상대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수행이다.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보답이 없어도, 그 선택은 이미 마음의 씨앗을 남긴다. 서울 마포에서 혼자 사는 대학생 한서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진상 손님을 만나는 날도 많다. 술에 취해 무례하게 구는 손님을 상대할 때면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차오른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이유 없이 화를 냈다. 서준은 순간적으로 같은 톤으로 맞받아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따라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을 실지 않았다. 그 손님은 여전히 불친절했지만 상황은 더 커지지 않았다. 근무가 끝난 뒤 서준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참아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또한 보시다.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한 선택이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보시를 무형의 보시라고 부른다. 형태는 없지만 그 영향은 깊다. 보시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에 한 번,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는 것, 조금 더 참아주는 것,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이 작은 반복이 마음의 체질을 바꾼다. 보시를 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보시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리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많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나눔은 반드시 밖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 것, 실수했을 때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는 것,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이 또한 보시다. 보시는 이렇게 삶 전체로 확장된다. 본에서 시작해 말로, 말에서 태도로, 태도에서 마음의 상태로 이어진다. 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의 많은 갈등이 완화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 보시는 복덕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다. 마음을 닫고 살던 사람이 조금씩 열기 시작할 때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지켜주는 기준이 필요하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개다. 보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이라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럼 도대체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시가 되는 걸까? 특별히 나눌 것이 없는 사람도 보시를 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보시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을 떠올려 보자. 사람들은 각자의 피로를 안고 서 있거나 앉아 있다. 이어폰을 끼고 시선을 피하고 서로를 모른 척한다. 이 공간에서 보시는 거창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주 짧은 순간의 선택으로 드러난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오연수는 49살의 회사원이다. 그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에게는 생존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어느 날 그의 앞에 임산부가 섰다. 현수는 모른 척하고 싶었다. 오늘은 허리가 특히 아팠고 하루 일정도 빡빡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유가 빠르게 떠올랐다. 나도 힘들다. 다른 사람도 많다. 꼭 내가 해야 하나. 그때 그는 문득 자신의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이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크게 생색을 내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비켜섰다. 그날 하루 그의 허리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덜 날카로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억압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안정감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보시가 남기는 흔적이다. 몸은 조금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무거운 찌꺼기가 남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맑아졌다고 표현한다. 보시는 항상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마음에 남을 후회를 줄이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든다. 보시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말은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보시이면서 가장 자주 인색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말을 아끼지 않고 정작 필요한 따뜻한 말은 쉽게 하지 않는다. 광주에 사는 김수연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지쳐 있다. 아이들이 동시에 말을 걸 때면 그녀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어느 날 큰아이가 시험 성적표를 들고 왔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였다. 수연의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말이 튀어나오려 했다. 왜 이렇게 했어?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 말들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말들이 아이에게 남길 상처가 먼저 떠올랐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속상했겠다. 그래도 끝까지 해낸 건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이 풀어졌다. 눈빛이 달라졌고 어깨가 내려갔다. 수연 역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이 또한 보시다. 칭찬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을 나눈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보시를 법보시의 씨앗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을 설하지 않아도 상대를 살리는 말은 이미 가르침이 된다. 보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생긴다. 조금의 관심과 존중이 그 갈등을 누그러뜨린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재호는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말 속에 가시가 섞였다. 그는 그 관계를 필요한 숙제처럼 여겼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관계를 바꾸지 못해도 내 태도 하나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다음 날부터 먼저 인사를 건넸다. 필요한 말만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짧은 안부를 덧붙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상대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졌고 회의에서도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었다. 재호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관계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먼저 내어놓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또한 보시의 힘이다. 보시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향한 보시는 특히 중요하다. 제주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유나나는 늘 자신에게 엄격했다.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모든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렸다. 그 마음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자신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해와 용서 역시 보시다. 이 보시가 부족하면 아무리 밖으로 많이 나누어도 마음은 쉽게 고갈된다. 보시는 이렇게 삶의 모든 장면에 스며들 수 있다. 돈이 있든 없든 시간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필요한 것은 의도다. 조금 더 열겠다는 의도. 조금 덜 움켜쥐겠다는 선택. 이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삶의 마찰은 줄어든다. 이것이 보시가 복덕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시만으로는 부족한 순간도 있다. 마음이 열렸지만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모를 때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삶의 기준이다.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 그 울타리가 바로 개다.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상황을 넓게 보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기만 하고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와 함께 반드시 개를 이야기한다. 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한다. 지켜야 할 규칙,
어기면 안 되는 금기, 자유를 제한하는 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개는 억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워둔 울타리에 가깝다. 개는 나를 옭아매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나에게 안전한지 알려주는 이정표다. 대구에 사는 박선영은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가 뒤따랐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조금만 참을 수는 없었을까? 그 후회는 그녀의 마음을 오래 괴롭혔다. 선영은 어느 날 불교 서적을 읽다가 개에 대한 설명을 접하게 된다. 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하는 장치라는 말이었다.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완벽해지려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 기준만 세우기로 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만은 하지 말자. 화가 나더라도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화는 여전히 올라왔고 이 끝까지 말이 차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영은 잠시 멈췄다.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은 더 편해질까? 더 무거워질까? 그 질문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불교에서 개를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잊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다.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는 힘이다. 선영은 점점 변해갔다. 화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화가 지나가는 시간이 짧아졌다. 아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 덜 상처받았다. 개는 이렇게 작동한다. 상대를 위해 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에 남길 흔적을 미리 살피는 지혜다. 서울 강서구에서 영업 일을 하는 정태호는 성과 압박 속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실적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과장은 괜찮다고 생각해왔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된 뒤에도 그의 마음은 늘 불편했다. 들킬까 봐 불안했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기 어려웠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마음의 빚이 쌓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방식으로 얻은 성과가 과연 나를 편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태호는 한 가지 계를 세웠다. 손해가 있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기준이었다. 처음에는 성과가 줄어들까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에는 신뢰가 붙기 시작했다. 고객과의 관계가 단단해졌고 그 자신도 일을 하며 덜 불안해졌다. 개는 그에게 족쇄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준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개를 지키는 삶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후회가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들 중 많은 것들이 순간의 이익이나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대개 마음의 혼란으로 돌아온다. 개는 이 흐름을 끊어준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개를 지키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진다. 개가 있는 삶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 편안함과 불편함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 오늘 밤 나를 더 편하게 잠들게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다. 불교의 계율은 숫자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보다 왜 그 기준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개는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든다. 보시로 마음이 열리고 개로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점점 중심을 갖게 된다.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 생긴다. 하지만 마음이 정돈되었다고 해서 늘 고요한 것은 아니다. 생각은 여전히 올라오고 감정은 계속해서 흔들린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을 직접 바라보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바로 명상이다. 개는 사찰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회사, 가정, 인간관계, 인터넷 공간까지 우린 매 순간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있다. 개는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작동한다. 현대 사회는 빠르다. 생각하기 전에 말이 나가고 느끼기 전에 판단이 내려진다. 이 속도 속에서 개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멈추게 하고 살피게 하고 다시 선택하게 만든다. 서울 송파구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이도연은 하루 대부분을 메신저와 이메일로 소통한다. 얼굴을 보지 않는 소통은 편리하지만 오도 쉽게 생긴다. 짧은 문장 하나가 상대를 상처 입히는 일도 잦다. 도연은 예전에는 답장이 늦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곧바로 날선 문장을 보냈다. 그때는 시원했지만 그 이후의 관계는 늘 불편해졌다. 메시지를 보낸 뒤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말을 덜 하면 손해일까? 아니면 말을 조심하면 손해일까? 그 질문은 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만의 계를 하나 세웠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는 기준이었다.
바로 답하고 싶을 때일수록 잠시 숨을 고르고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답장이 늦어지는 것이 불안했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필요한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자신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개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개는 입을 닫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마음이 거친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장치다. 개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중요하다. 익명성 뒤에 숨어 사람들은 쉽게 공격적인 말을 던진다. 그 말들은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그대로 닿는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최민아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즐긴다.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보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날카로운 댓글을 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멈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질까?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결국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 선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칭찬도 보상도 없었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달랐다. 불필요한 분노를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불교에서 개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다. 개는 관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준다.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신을 해치는 양보인지를 알게 해준다. 전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영호는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늘 지쳐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선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만의 계를 세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정중하게 거절하겠다는 기준이었다. 처음 거절했을 때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지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순간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개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준이며 고시가 지나치게 흘러 자기 파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다. 개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친절이 가능해지게 한다. 억지로 참는 친절이 아니라 여에서 나오는 배려가 된다. 불교에서는 개가 지켜질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해가 줄어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개가 없는 삶은 매 순간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다. 그 결과는 늘 피로와 혼란이다. 개는 이 흐름을 단순하게 만든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멈추는 것. 이 간단한 선택들이 삶의 소음을 줄인다. 고시로 마음이 열리고 개로 마음이 정리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안에 안정된 자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끊임없이 올라온다.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비교와 불안, 이 모든 것은 개만으로는 다 다루기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마음을 직접 다루는 수행, 명사이다. 고시와 개는 삶의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그 방향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은 마음을 직접 바라보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 능력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조용한 산속이나 가부좌를 틀고 앉은 모습을 떠올린다. 그래서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 시간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잡생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잘하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그저 알아차릴수록 가까워진다. 인천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 최유진은 밤마다 수많은 감정과 마주한다. 환자의 고통, 보호자의 불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든다. 퇴근 후에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유진은 잠들기 전 늘 생각에 시달렸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어느 날 선배 간호사의 권유로 아주 간단한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별한 자세도 긴 시간도 필요 없었다.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의 호흡만 느끼는 연습이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가슴이 오르내리는 느낌, 배가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움직임, 그것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생각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않고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잘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오는 것만을 반복했다.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생각에 빠져드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감정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휩쓸리지 않았다. 마치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 불교에서는 이를 관한다고 표현한다. 보는 힘이 생길수록 마음은 덜 흔들린다. 명상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걷는 순간에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를 모는 장성호는 운전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막힌 길, 무례한 운전자, 끝없는 신호 대기. 그는 늘 속으로 욕을 되뇌었다. 어느 날 그는 운전 중에 호흡을 느껴보기로 했다. 핸들을 잡은 손의 감각, 발바닥에 전해지는 진동,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 그것을 알아차리는데 주의를 돌렸다. 막힘은 여전히 있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라졌다.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조금 빨리 가라앉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의 피로감도 줄어들었다. 명상은 현실을 회피하는 기술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연습이다. 그래서 바쁜 사람일수록 명상이 필요하다. 명상은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여전히 올라온다. 다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해준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강해진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대신 마음이 유연해진다고 말한다.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상태. 그 유연함을 키우는 것이 명상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정아는 아이를 키우며 늘 조급했다. 시간에 쫓기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이 났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짧은 호흡 관찰을 시작했다.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 둘이 함께 숨을 세어보는 연습이었다. 숨 하나, 숨 둘. 그 간단한 행동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짜증이 폭발하는 순간은 분명히 줄어들었다. 아이도 그녀도 조금 더 빨리 진정할 수 있었다. 명상은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도 있다. 자기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면 상대에게 덜 쏟아내게 된다. 명상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알게 된다.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된다. 이 자각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무언가를 고치려 하지 않아도 보이는 순간 이미 달라지고 있다. 고시가 마음을 열고 개가 마음을 정리했다면 명상은 그 마음을 지켜보는 눈을 키운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삶 전체로 퍼져나간다.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들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고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생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차면
내 삶 전체가 분노에 잠긴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 등식이 깨진다. 생각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박지호는 불안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오늘 하루 공부가 잘 안 되면 곧바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이 생각은 그의 하루를 쉽게 무너뜨렸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리는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명상을 시작한 뒤 이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듯 바라보자. 그 생각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다. 붙잡지 않자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생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도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은 늘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정은 생각과 몸의 반응이 함께 만들어낸 흐름에 가깝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회사원 김하나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감정을 더 키웠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그 순간의 몸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게 되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감정은 서서히 누그러졌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에 잠기지는 않았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에 가깝다는 것.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알아차리기만 해도 상당 부분 정리된다는 것을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생기면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 즉각 반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한 박자 쉬게 된다. 그 짧은 간격이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 대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송민호는 거절을 당할 때마다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늘 이 거절이 나에 대한 평가라고 느꼈다. 명사를 통해 그는 거절당한 뒤 올라오는 생각을 보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생각들은 늘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반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자존감은 생각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은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든다. 실수했을 때도
자책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게 된다. 대신,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자기 상태를 살피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자비라고 부른다. 자비는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다. 명상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험을 대신 봐 주지도 않고 상황을 바꿔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꾼다. 문제와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나 전체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을 관찰할 때 얻는 가장 큰 자유다. 마음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달라진다. 감정에 끌려 했을 행동을 멈추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선택의 변화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보시와 개와 명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보시는 무리하지 않게 되고 개는 억지가 되지 않으며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진짜 편안함을 알아간다.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들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고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생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차면 내 삶 전체가 분노에 잠긴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 등식이 깨진다. 생각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박지호는 불안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오늘 하루 공부가 잘 안 되면 곧바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이 생각은 그의 하루를 쉽게 무너뜨렸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리는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명상을 시작한 뒤 이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듯 바라보자. 그 생각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다. 붙잡지 않자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생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도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은 늘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정은 생각과 몸의 반응이 함께 만들어낸 흐름에 가깝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회사원 김하나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감정을 더 키웠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그 순간의 몸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게 되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감정은 서서히 누그러졌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에 잠기지는 않았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에 가깝다는 것.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알아차리기만 해도 상당 부분 정리된다는 것을,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생기면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 즉각 반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한 박자 쉬게 된다. 그 짧은 간격이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 대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송민호는 거절을 당할 때마다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늘 이 거절이 나에 대한 평가라고 느꼈다. 명사를 통해 그는 거절당한 뒤 올라오는 생각을 보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생각들은 늘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반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자존감은 생각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은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든다. 실수했을 때도 자책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게 된다. 대신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자기 상태를 살피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자비라고 부른다. 자비는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다. 명상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험을 대신 봐 주지도 않고 상황을 바꿔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꾼다. 문제와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나 전체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을 관찰할 때 얻는 가장 큰 자유다. 마음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달라진다. 감정에 끌려 했을 행동을 멈추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선택의 변화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보시와 개와 명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보시는 무리하지 않게 되고 개는 억지가 되지 않으며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진짜 편안함을 알아간다.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들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 자신의 목소리라고 믿고 살아왔다. 그래서 생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차면 내 삶 전체가 분노에 잠긴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 등식이 깨진다. 생각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박지호는 불안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오늘 하루 공부가 잘 안 되면 곧바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이 생각은 그의 하루를 쉽게 무너뜨렸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리는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명상을 시작한 뒤 이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아,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듯 바라보자. 그 생각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다. 붙잡지 않자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생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관찰하면 감정도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은 늘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정은 생각과 몸의 반응이 함께 만들어낸 흐름에 가깝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회사원 김하나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감정을 더 키웠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그 순간의 몸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게 되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감정은 서서히 누그러졌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에 잠기지는 않았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에 가깝다는 것.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알아차리기만 해도 상당 부분 정리된다는 것을,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생기면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 즉각 반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한 박자 쉬게 된다. 그 짧은 간격이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 대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송민호는 거절을 당할 때마다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늘 이 거절이 나에 대한 평가라고 느꼈다. 명사를 통해
그는 거절당한 뒤 올라오는 생각을 보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 생각들은 늘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반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자존감은 생각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은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든다. 실수했을 때도 자책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게 된다. 대신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자기 상태를 살피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자비라고 부른다. 자비는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다. 명상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험을 대신 봐 주지도 않고 상황을 바꿔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꾼다. 문제와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나 전체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을 관찰할 때 얻는 가장 큰 자유다. 마음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달라진다. 감정에 끌려 했을 행동을 멈추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선택의 변화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보시와 개와 명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보시는 무리하지 않게 되고 개는 억지가 되지 않으며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진짜 편안함을 알아간다. 보시와 개와 명상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수행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자라난다. 하나가 깊어질수록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처음에는 보시가 가장 눈에 띈다.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고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어디까지가 건강한 나눔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신을 소모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기준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명사에서 나온다.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준도 순간의 감정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김도윤은 39살의 가장이다. 그는 늘 가족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했다. 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일을 챙겼다. 하지만 마음에는 늘 불만과 피로가 쌓여 있었다. 도윤은 가족에게 쉽게 짜증을 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을까?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점점 거칠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늘 바쁜데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주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도윤은 작은 보시부터 시작했다. 시간을 내는 보시였다. 퇴근 후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그 자리에 머무는 연습을 했다. 그것이 그의 첫 보시였다. 그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계를 세웠다. 집에서는 일의 피로를 쏟아내지 않겠다는 기준이었다.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말이 가족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까? 그 질문은 많은 말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피곤한 날에는 이 기준이 쉽게 흔들렸다. 그때 도윤에게 도움이 된 것이 명상이었다. 그는 아침에 단 5분이라도 호흡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그 짧은 시간이 그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자각이 조금 더 빨리 찾아왔다. 보시를 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계를 지키면 후회가 줄어들며 명상을 하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된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 보시만 하면 지치기 쉽고 개만 있으면 경직되기 쉽고 명상만 하면 현실과 멀어지기 쉽다. 하지만 함께할 때 삶은 균형을 찾는다. 마음은 열려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고통에 잠기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삶을 더 깊이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일상에서 완성된다. 도윤의 삶도 완벽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피곤한 날이 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자신을 잃지 않는다. 힘든 날에도 마음을 돌아볼 자리가 있고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 여지가 바로 복덕이 쌓인 자리다. 복덕은 눈에 띄는 성취가 아니다.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심이다. 보시와 개와 명상이 서로를 키워주며 삶 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복덕을 쌓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더 착해야 하는가? 더 참아야 하는가?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은 자신을 억누르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덕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출근길의 지하철,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혼자 있는 저녁 시간, 이 평범한 순간들이 그대로 복덕의 밭이다. 광주에 사는 정수아는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때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절에 자주 가지 못하는 자신은 불교와 멀다고 느꼈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에게 건네는 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 혼자 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녀는 깨달았다. 수행은 이 모든 순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었던 순간에 한번 숨을 고르고 말을 바꾸는 것. 그것은 보시였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겠다는 선택은 개였다. 그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은 명상이었다. 이렇게 복덕은 거창한 결심 없이도 하루에 여러 번 쌓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 복덕을 쌓는 삶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길에 가깝다. 나는 오늘도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 태도가 생기면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진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말한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겪은 감정, 오늘의 선택 하나하나다. 다음 인연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보이는 하루도 사실은 수많은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바로 지금의 태도에 달려 있다.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할 것인지, 감정을 조금 더 알아차릴 것인지, 욕심을 한번 멈출 것인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방향이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간다. 복덕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넘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남긴다.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자리다. 마음 안에 있는가이다. 보시와 개와 명상은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삶을 떠나지 않고 삶 한가운데에서 작동한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다. 숨을 느끼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말이 마음에 어떻게 닿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렇게 오늘 하루는 이미 복덕의 씨앗으로 가득하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당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